대한 주제로 한양대학교 전영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전영수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소중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만큼 또 플로어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분, 한 150분 하라 그래도 사실은 부족한 얘기인데 15분이라 아마 많은 얘기들을 스킵하고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축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준비한 과제를 충실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힘들다는 얘기는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아마 다들 듣고 계시고 또 실제로 체감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한국에서 지역을 다시 복원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으실 거고요. 또 멀리 일본에서 오신 또 사례,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도 아마 같이 공유를 하게 될 텐데요. 저는 그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환경 그리고 이제 매크로와 관련되어 있는 변화들에 조금 집중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를 이제 준비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지역을 되살리는 일에 관심이 무척 늘어났고요. 또 동시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의 보건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한 거고요. 제 결론은 지금까지 결론은 그렇습니다. 달라진 인식과 새로운 실험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농촌 지역, 로컬이라고 표현되는 농산어촌 지역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가장 밀접하고 토대로서의 변인 인자는 아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구의 변화가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 사회가 불과 2세대 만에 함축적인 고도의 압축 성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끼리는 사실 뭐 조금 부족하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잣대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통계 지표와 같이 놓고 본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행입을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예, 조금 성글게 결론을 내면 바로 인구 구조 때문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자본주의의 대전제는 요소 투입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의 3요소, 4요소, 5요소 다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산의 요소를 어떻게 많이 확보하고 고율로 효과 좋게 유지를 하느냐가 사실은 압축 성장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은 사실 우리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베이비 부모가 사실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숫자도 많은데 그 중에 상당수는 또 우수 인재로 자질로서 이렇게 길러지고 있고요. 또 개발경제 초기다 보니 몸값도 저렴한 이 노동이 이 레이버가 한 단위 투입되면 결과물 부가가치는 한 단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2단위, 3단위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흔히 인구 보너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인구 보너스가 강화가 되면 당연히 소득에 있으면 당연히 세금이 나오겠죠. 재정, 캐피탈도 강화되는 방식으로 요소가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는 과정을 만들게 되고요. 이때 중앙정부가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방식으로 자원 배분을 유도를 하면서 수출 주도형의 성장 모형을 채택을 합니다. 그 결과 한국은 빨간색으로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만 단계별로 선진국의 소위 국제 격차죠. 소위 그 밸류체인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들이 버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즉 선진국의 뒤를 추격을 하면서 후발자의 이득을 제대로 누리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라색의 선진국들이 긴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R&D를 투하해가지고 만들었던 기술들을 한국은 선진국의 뒤만 제대로 쫓아가도 추격하면서 후발자의 이득을 굉장히 누릴 수가 있었죠. 그 결과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진입을 완료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명실상부하게 일단은 인구의 득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고비사회에 섰다라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갈등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로컬이라고 이끌어지는 농산어촌 지역이죠. 대표적인 게 우리 거시 매크로로 얘기한다면 지난해 잠재 성장률 1.4%, 이익인즉슨 우리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이익인즉슨 저성장이라는 얘기는 재정이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성장과 재정난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례로
우리 출산율을 얘기하면 단적으로 나오죠. 작년에 한국의 출산율은 0.72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손님 오셨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빨리 저출생 고령화를 겪었던 일본이 지금 현재 1.2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그래도 더 빨랐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67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0.72예요. 지금 선진국이 궁금해하는 게 그 대목입니다. 도대체 뒤늦게 뛰어들은 후발자인 한국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겪지 못한, 그들도 겨우 1.6 수준에 묵고 있는 출산율을 한국은 0.7까지 떨어뜨렸을까? 바로 농촌의 부재, 바로 농촌, 로컬의 사회 상실로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그런 극복을 할 것이냐가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단순합니다. 새로운 접근이라고 표현했는데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즉 대한민국은 현재 2024년 선진국에서 많은 인식과 내용들이 흘러오고 있는데 그거를 감싸고 있고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 방식은 1960년, 70년 개도국의 마인드와 철학과 제도와 질서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후속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택해야 될 인생에 대한 선택, 즉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교환하는 방식으로서의 사회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소위 재능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포기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고요. 그게 서울은 0.5, 전국적으로 0.7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시대입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수출 주도형의 노동을 투입해가지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통해가지고 추격을 잘 해가지고 만들어낸 한국형의 성장 모형이라면 그 모형은 굉장히 잘했지만 설명력은 여기까지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결국 그 다음 단계를 가져야 된다. 결국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지금까지 인식방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바로 자치분권형의 그리고 예산 의존성이 아닌 지역에서의 자치 금융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식들, 굉장히 유효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개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부 들어서 지방시대라는 키워드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바뀔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최근 하나둘씩 바뀌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일반법과 특별법을 통해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예산들을 내려보내는 방식, 특히나 작년에 시작됐던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것들, 이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방식인데 이런 것들도 시작이 됐다는 것은 물론 지금 뭐 한순에 배가 부를 수는 없죠.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도다. 결국 그러한 상황 안에서 소위 도시로 몰려드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슈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인적 자원은 바로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로 가게 되면 서울은 기본적으로 고밀도 공간입니다. 고밀도 공간에서는 당연히 저출산이 나옵니다. 스태그가 나오죠. 당연히 이 공간에서는 핍박 경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서울의 0.5의 출산율인 거고요. 이 구조가 사실은 하나둘씩 깨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떻게 갈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대학 진학률이 85에서 75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 특히나 1970년대생의 90년대를 경험한 즉 X세대가 중년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공고했던 기존 질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방식들, 즉 의심하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한국의 성장 모형들을 깨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1차 추진체라고 제가 임의로 정의를 했습니다만 전통의 제조업을 나라밖에 팔아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표현되는 방식들이 1차 추진을 통해 굉장히 고도 성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거 자체를 부인할 필요도 없고요. 부인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분기점에 섰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잠재 성장률 2.0 이하 그리고 출산율 0.7이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건데요. 한국이라서 사실은 서비스 내수 유니콘으로 바로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1차 추진치 기업이 여전히 강해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낙수 효과의 주술 같은 신화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이 나서서 로컬을 배제한 채 움직이는 지난 60년의 이 역사가 한꺼번에 바꿔질 것 같다는 생각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가 완전하게 대체되기는 어렵습니다. 연결고리 안에서는 무조건 보완이라는 방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첨단의 제조를 통해서 수출도 다변화하고요. 소위 중견기업 같은 걸 키워서 열심히 가져야 됩니다. 제가 까만 표시를 했는데요. 이 동그란 까만 표시를 했습니다. 서비스 내수 유니콘이라는 방식인데요. 앞으로 아마 한국 경제의 2차 추진체의 가장 중요한 아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요 세 개를 아우르면 바로 농촌이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등판하지 않았고 능력을 검증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렇기에 오히려 지금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원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 이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빨리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아서는 지금 후속 세대, 아까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교환하지 않는 후속 세대의 저항감이나 상실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기업에만 들어가도 이런 문제들이 겹치죠. 선배 세대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중심고용, 연공실, 기업복지 같은 것들이 지금 후속 세대에게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습니다만, 국민연금 개혁안은 개도국에서 가능한 이슈들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 이슈를 먹혀들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구조개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인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표현을 한 거고요. 결국 로컬리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피한다고 될 수 있는 길도 아니고요. 아마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눈치를 채고 또 냄새를 맡고 준비를 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을 만든다면, 아까 얘기한 1차 추진체는 끝났다. 그렇다면 2차 추진체인데, 2차 추진체는 결국 로컬이라는 단어로 귀결될 것이다. 두 번째, 중앙정부도 드디어 이 사태에 대해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8대2, 7대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 간의 우리 가장 중요한 돈이죠. 우리 예산과 관련돼 있는 권한만 하더라도 지금 빠른 속도로 조정이 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일본에서도 선행의 이슈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베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 특히나 이제 8대2, 7대3이라고 불렸던 건데 거의 5대5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자치 분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뒤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최근 이제 대학에서는 글로컬이라는 이슈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을 불릴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잘한 거 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품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잘한 건 잘한 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이슈로 얘기한다면 로컬을 대상으로 글로벌적인 사고방식을 접근하자, 바로 글로컬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 방식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한국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안에서 90년대의 대규모 시장 개방을 통해 가지고 소위 자유무역의 불을 타서 미중 간의 여러 질서 안에서 여기까지 만들어냈다면, 결국 이것을 그 다음 갈 수 있는 방식은 글로벌적인 사고 체계를 로컬 단위에서 실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로컬을 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로컬도 선택과 집중이 어쨌든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얘기는 아마 우리가 소멸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 소멸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선행의 샘플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인데요. 기본적으로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반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소멸에 대한 경고가 나오니까 실제 지나고 나서 그것을 추정해서 보정을 해보니까 소멸되지 않는 지역들이 더 많아졌다. 근데 그건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소멸이 나왔을 때 사실 일본이 무려 1,800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한 100여 개가 사라질 거라고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래도 한 40-50개 정도는 지켜냈거든요. 그렇다면 소멸이라는 단어 너무 체감적으로 긴장하지는 말고, 그런 식의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경고 수준으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유효한 출발이 될 거라는, 이게 이제 로컬의 무한경제이고요. 특히나 이건 명분과 실리, 너무나 좋은, 어쩌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방식으로서의 가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건데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보물찾기와 구슬계획이라는 두 단어를 얘기합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로 이제 ABCD 이론, 그 지역의 네발적 성장 이론이라든가 ABS 이론, ABC 모델 다 PPP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서는 공통적인 이슈가 그런 거죠. 지금까지 접근 방식은 떠나라라는 겁니다. 중앙이 모든 것을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인위적으로 배분해서 성과를 압축적으로 내는 구조, 이게 우리 수출 주도형의 성장 전략 굉장히 잘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1인에게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를 해왔죠. 근데 선진국은 이런 체제가 잘 없습니다. 얘기인즉슨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되면 1인의 거버넌스가 사실은 협의체, 바로 컨센서스의 방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성도 자치 분권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 성공일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진국 중에서 사실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얘기인즉슨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제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결국 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은 당연히 경쟁력화해야 되는 거고요. 아마 로컬 단위에 숨기고 싶은 약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약점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회 문제죠. 심지어 시장도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식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약점을 사실은 강점으로 바꾸는 게 이중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약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걸 아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은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자산, 온갖 자산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중앙이 기획하고 중앙이 실행하고 지역이 받아서 단순하게만 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229개 기초지자체가 본인의 소위 지역에 맞게끔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배분하고 다시 로컬리 순환을 돌리는 방식으로의 가능성을 가져간다면 지역 안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가능성을 저는 모객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이나 행정도 좀 분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앙 집권이 가지고 있는 역사는 개도국의 역사고요. 앞으로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결국 자치분권으로 간다면 준비된 229개, 즉 기초지자체가 행정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기초지자체 간의 경쟁과 협력과 그 안에서의 어떤 소위 적자 생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협치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P를 여러 개 썼습니다만 협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P가 왜 많으면 좋냐면 P가 많은 걸 사실 개도국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막 온갖 사람 다 끼어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힘들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과는 낼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결과물들이 바로 지금 폐허처럼 변한 농산어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성이 개입된 방식으로서의 협의체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맥락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환경제, 결국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요. 외부에서의 자산이나 기획이 들어와가지고 유지되는 방식은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깨진 바가지의 이론이라는 것도 있죠. 바가지 안에 돈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깨져 있으면 다 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다 막아놓은 다음에 바깥에서 넣는 게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이죠. 그러려면 자력적인 방식으로서의 지역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도 실체적인 로컬리즘, 바로 지역 안에서의 내발적인 순환의 경제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끝나고 나면 이 이듬해 받아서 이제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분해를 해보니까 제 상현입니다만 혼자 개인이 독고다이로 들어가가지고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입니다. 스페이스죠.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이게 또 10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점이 선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선으로 연결되는 것과 일부 공간에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밑에 있는 빨간 라인 밑에 있는 면으로, 즉 명칠 공부하게 상부하게 점선 면의 방식으로 지역의 보건 시나리오나 결과물들이 임팩트들이 복합적, 집합적 임팩트가 나오는 단계까지는 아직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걸 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으나 행정과 민관 협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민도 쪽이고 관도 쪽이고 지역의 이해 당사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리빙랩, 이른바 다중이해의 플랫폼들을 결성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밑에까지 갈 수 있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오버투어리즘 같은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게 사실은 우리 저희 학교 옆에도 성수동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자꾸 안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좀 이상하죠?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우리 젠트리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들이 또다시 점철처럼 반복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가려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들어가서 스스로 지역이 되살아날 때 본인의 이익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인식과 교육과 확산을 통해서 이런 기회들을 창출시키는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을 만들어줄 때 인구라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온 한국이 인구라는 두 번째 파트를 활용해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즉 지속 가능한 새로운 로컬리즘 그리고 자본주의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전영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